네, 안녕하세요. 청주시구시장 신명대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구의 날 기념인구 정책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중한 고견과 지혜를 나눠주실 시민 및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는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직면한 심각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지켜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청주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청년층의 지역정착 지원, 중장년층 및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민 및 전문가들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되새기고 청주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소중한 해법과 새로운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원광희 청주시청 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간에 과거 이제 20년 동안은 사실은 인구가 계속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총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그 세 개 그림이 이제 과거 20년 동안의 인구 변동인데 총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지역 인구 감소는 계속 진행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인구 감소는 훨씬 더 그 양상이 급격하게 고착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총인구 감소는 통계청이 2019년에 2028년에서 2029년도쯤에 이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인구 감소 전망이 틀렸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다시 전망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전망은 굉장히 그 주기가 짧아졌고요. 그래서 총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관심이 중앙정부가 조금 이제 더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총인구가 이제 감소가 시작이 됐고 이제 계속적으로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을 한번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228개 시군구 중에서 64개 지역이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호남 지역 전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고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들이 이러한 어떤 인구 변동을 오랜 기간 고착화되면서 경험을 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역 인구 감소를 오랫동안 경험한 그 지역들은 사실 종합적으로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적인 감소보다는 들어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사회적 감소에 크게 기인을 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경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그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성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3,000명 정도 감소했는데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한 2만 명 정도가 감소가 됐다. 그러니까 사회적 감소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 자연적 감소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기수라는 게 뭐냐면요. 전국 평균 대비 그 지역의 비율의 어떤 특성이 어느 정도 되냐를 이제 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인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구 규모도 작고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도 심화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구 구조 변화, 인구의 양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입지 개수가 가장 큰 지금 그 범주가 1인 가구 중에서 8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으신 그런 혼자 사시는 분들의 비율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전국 평균 대비 3.35배 정도 더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지역 중에서는 5.97배나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배나 높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정책의 추진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재정 여건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책 수요가, 복지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악순환에 봉착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금 인구 변동의 특성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제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사회적 변화, 사회적 증감의 기여도가 굉장히 큰 것들, 그리고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촉발돼가지고 인구가 썩 이렇게 감소한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누적적인 어떤 특성에 기인을 하고 있는데, 이 오랜 기간에 사실은 조금 나눠보면은 전반기에는 청년층이, 젊은 층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회적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남아 계신 분들이 이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그래서 사회적 감소가 자연적 감소를 견인하는 그런 특성들이 대부분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서울하고 이제 다른 인구 감소 지역의 어떤 차이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도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인구가 감소한 지역입니다. 근데 서울은 사실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료집을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파란색 라인과 초록색 라인이 사실은 이 왼쪽에 큰 그림하고 오른쪽에 작은 6개 그림이 서로 상이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서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순서대로 부산, 대구,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인데, 보시면 초록색과 파란색 라인이 왼쪽에 있는 큰 그림은 0보다 크고 오른쪽에 있는 6개 그림은 다 0보다 작은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파란색과 초록색 라인이 이제 각각 20에서 24세, 25에서 29세인데, 이 20대 청년층이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지만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순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6개 지역들은 과거 한 20년 이상 동안 사실 순유입이 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 순유출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간의 그 플럭추에이션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순유입이 조금, 순유출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지점들인데, 이게 과연 어떤 특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분석하기가 여의치 않죠. 왜냐면 이게 정책 효과인지 아니면은 나가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양적인 수가 감소해서 생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책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의 어떤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지점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간의 어떤 그 초고령화 격차도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점점점 그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들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한데, 지역에 우리 지역의 인구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계 분석이든 다양한 모형을 아마 설정하셔가지고 분석을 하실 텐데, 종속변인으로 합계 출산율을 놓고 합계 출산율이 증가하면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출산력이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15에서 49세 여성분들이 그 당해년도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출생아 수하고는 상이할 개연성이 있는데,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더 이러한 어떤 괴리가 조금 더 고착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단적으로 몇 개 지역들을 제가 이제 가져와 봤는데, 이런 지점들에서는 합계 출산율은 증가하지만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이런 상반된 경향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높아진다, 증가했다고 해서 이제 실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계 출산율 산식을 보시면요, 해당 연도나 해당 국가나 해당 지역의 그 15, 49세 여성의 수가 이제 분모가 되고 이제 분자가 동일 상황에서의 그 출생아 수가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출생아 수가 이제 감소했는데 합계 출산율 산식에서 이제 분모 감소가 분자의 감소보다 더 크면은 이제 합계 출산율이 증가할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15, 49세 여성의 수가 이제 감소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분들이 이제 사회적 감소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제 합계 출산율이 높은 특성들이 바로 이러한 어떤 특성과 맞물려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그 조출생률이라든가 출생아 수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지표를 병행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뭐 합계 출산율이 뭐 3년 연속 뭐 1위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고 1등을 차지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분모가 훨씬 더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X축이 1인당 GDP고요, Y축이 17개 시도의 1인당 GRDP의 변이계수입니다. 변이계수가 뭐냐면은 표준 편차를 이제 평균으로 나눈 수치인데, 평균으로부터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러니까 이제 변이계수가 높으면은 분산이 조금 크기 때문에 지역 간의 어떤 격차나 어떤 차이가 좀 더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인당 GDP가 커질수록 변이계수도 커지는 양상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지역 불평등이 성장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나라의 어떤 경험적 상황으로 맞물려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 간의 뭐 격차나 지역 간 양극화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심한 게 맞냐, OECD 어떤 다른 국가나 어떤 세계적으로는 어떠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 OECD의 다른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금 이제 한 7년이 됐기 때문에 조금 최신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 OECD의 많은 국가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가장 이제 최신 수치입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의 어떤 그 기능 도시 권역의 인구하고 이렇게 국내 총생산 GRDP 규모 비중이 우리나라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역에 이제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죠. 인구든 지역 내 총생산이든. 1위는 어디냐? 1위는 이제 룩셈부르크인데, 아시겠지만 룩셈부르크는 굉장히 소규모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비교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상 가장 이런 격차가 심화된 특성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현재 뭐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하자,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어떤 그런 기조를 국가 기조로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간의 정책들이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잘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지역 인구 위기 대응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얼마나 이제 그간의 논의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됐냐라고 본다면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출산 고용사의 기본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이제 기본법이 제정되고 5년 단위로 이제 그 5개년 기본 계획이 수립 추진이 돼가지고 현재 이제 4차 기본 계획의 마지막 연도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담당 공무원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저출산 고용사의 기본 계획에서 지역 인구 대응에 대한 논의가 나온 적이 사실은 최근의 일입니다. 4차 기본계획에서 꽤나 본격적으로 나왔고요. 그 이전에 1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 기본계획, 그러니까 저출산 고용사의 정책을 이제 로드맵을 재구조화하면서 2018년도 12월에 그때 이제 인구 변화 적극 대비해서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인구 대응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중앙정부가 제시를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이 중앙정부의 어떤 그 인구 정책 꾸러미라고 할 수 있는 이 저출산 고용사의 기본 계획에서 지역 인구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인구는 이제 2020년도 말부터 감소했지만 지역 인구 감소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음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의 대응 시기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구 감소 중에 사례 지역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출생아 수하고 사망자 수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 자연적 감소, 자연적 증감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1997년도 이전부터 벌써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괴리가 점점점 이제 심화돼서 자연적 감소의 폭이 더 커지는 양상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거죠.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그런 특성들인데 중앙정부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인구 감소 뭐 대응 기본법이든 시행령이든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든 여러 가지 논의들을 최근에서야 좀 제시를 하고 있다. 그 이전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각적으로 펼치긴 했지만 지역 인구 변동에 대해서 우리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추진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인구 변동의 어떤 특성을 재반 특성을 좀 알고 나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2020년도쯤에 말에 이제 그 총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재부하고 이제 다른 부처 모든 부처들이 다 들어와서 인구정책 TF를 이제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제1기 인구정책 TF가 발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도마다 2기, 3기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사실은 유명무실해지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라면 7, 8기가 추진돼야 되는데 경험적으로 이제 4기에서 멈췄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1기 인구정책 TF에서도 사실 지역인구 변동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기 인구정책 TF에서 지역 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겠다 이런 어떤 기조를 제시를 하고요. 3기에서 조금 더 강하게 지역 소멸 선제 대응 이런 논의를 하면서 조금 더 거시적인 어떤 논의들을 제시를 하는데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이제 아까 2018년 12월에 재구조화를 하면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4차 기본계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에 하나의 꼭지의 지역 상생기반 구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지방 양여금의 어떤 형식으로 7,500억 원이 이제 2022년도에 배분이 되고 그것도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저는 이제 조금 제가 생각을 나눠볼 만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4차 기본계획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논의들이 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대로 워딩 그대로 제가 이제 꼭 다 가져왔습니다. 지역 상생 기반 구축, 뭐 삶의 여건의 공간적 균형 회복, 세대 공존, 지역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사실은 정부의 어떤 그 중앙정부의 정책 대응이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계좌제에 도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시범 도입 뭐 이런 것들 선별적인 지원 사실 이럴 때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4년 전에 인구감소 지역이 이제 지정이 됐고 청주는 사실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충북에서도 사실은 6개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제 배분이 되는 그런 지역이죠. 사실 인구감소 지역이라는 명칭도 이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뭐 배분 지역, 뭐 수혜 지역, 뭐 이게 맞겠죠 오히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이후에 이제 다시 재지정이 되면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행안부 이제 고향올레 사업이라고 해서 생활인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의 정책 수단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생활인구를 활용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데 뭐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 뭐 로컬 유아, 은퇴자 공동체 마을, 청년 복합 공간 조성 이런 식의 이제 5대 공모 사업이 이제 2023년 2월에 행안부가 이제 발표해서 지역별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들은 행안부가 새롭게 뭐 설계하거나 구성한 그런 사업들이 전혀 아닙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했던 사업들을 조금 정리해서 다시 공모사업의 형태로 재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조금 그간에 우리는 계속 해왔던 건데 이걸 다시 뭐 공모 사업을 해서 물론 중앙정부의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거시 구조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좀 같이 나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조금 거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되게 어렵죠. 쉽진 않죠. 그렇지만서도 이런 논의들이 좀 계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난항에 한계에 좀 봉착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은 그 기조도 바뀌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중간에 이렇게 중단되는 것들. 인구 정책이라는 건 사실 정권의 어떤 기조하고는 되게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갑자기 뭐 멈춰지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몇 가지 이제 그 쟁점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계획서를 평가하면서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배분이 되는데 사실은 그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이게 고유 업무가 아니라 추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컨설팅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작성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사업 변경이 되면서 심도 있는 어떤 그런 투자 계획을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 변경이 되면서 집행률도 뭐 저하되고 이런 것들 악순환이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거죠. 배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도 10개 이상 지역이나 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요. 뭐 이런 것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간의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지역 간의 연계 협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추진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되게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담당자님의 어떤 말씀 좀 들어보면 누가 이제 총대를 맬 것이고 재원은 어떻게 분담할 것이며 총괄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사실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행안부의 어떤 그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현장도 최대한 객관적인 어떤 집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부서별 고유 업무나 현안이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 연계 협력을 한다. 굉장히 취지는 좋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부서장님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제 연계 협력 업무를 해봐라. 갑자기 말씀하시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일이 바쁜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되게 지역적일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구감소 지역은 이제 5년 주기로 이제 지정이 되는데 내년에 이제 재지정을 합니다. 2021년도에 지정을 했으니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인구 변동이라는 게 단기간에 뭔가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아닌가.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오랜 기간 어떤 시기를 두고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거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종합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5년 주기로 이제 지정을 한 것 같은데 인구 감소 지역의 어떤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논의로서는 사실 이 5년 주기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요. 지역의 어떤 그 정책 수요를 조금 더 유기적으로 보는 투자 계획의 어떤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청주시의 인구 변동은 국가든 또는 다른 지역이 더 제일 잘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제일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뭐 사업 계획서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문서를 점검을 하면서 앞에다가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인구 변동의 특성들을 담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정책은 사실은 이 인구 변동가 얼마나 유기적인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개된 투자 계획서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역은 그냥 블라인드를 처리를 했는데 보면 이제 청년 일자리 케어를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 이 지역에서. 근데 사실은 이 지역에서의 그 인구 변동은 청년층은 계속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지역의 어떤 이 청년 일자리 케어가 얼마나 이제 그 실효성을 띠고 있을 것인가. 오히려 중장년층이나
다른 어떤 유입되는 인구들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정책 수요를 제대로 고려한 게 맞나.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청년을 고려하니까 우리 지역도 해야 된다. 약간 어떤 모방의 어떤 그런 논의로서 귀결될 만한 그런 논의가 아닐까. 좀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정책 수요를 좀 고려하는 그런, 그 정책 수요는 당연히 인구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제한된 어떤 예산 제약 하에서 우선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신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의 어떤 인구 정책 사업의 수립 과정이 어떻고, 인구 정책 범주는 어떻게 이제 좀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도 단순하게 그냥 아웃풋 중심의 1차적인 산출 중심의 논의로 그냥 귀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조직 구성 측면에서도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역 인구 변동의 어떤 그 관측 모니터링 지표가 사실 되게 부족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변동에 의해서 이제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의 어떤 정책의 성과 평가로 뭐 여러 가지 인구 변동을 고려하는데 고려할 만한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어떤 그 생산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사실 굉장히 지역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사업의 어떤 추진의 그 보더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나 수도권, 기소권, 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어떤 양극화 문제가 완화되지 않고서는 이런 어떤 그 사업 중심의 논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가져가야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중간에 이렇게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라도 하고 완화하는 그런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간의 어떤 정책의 수준은 이 단편적인 어떤 사업 중심에서의 논의로 귀결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것들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장애인수부 연구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청주시 인구구조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청주시정연구원 도시경영부 이용호 연구위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정연구원 이용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청주시 인구구조 현황 진단과 정책 방향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두 가지 꼭지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청주시 인구구조 현황을 진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에 부합하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총 세 가지로 축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이제 우리 청주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 증가 이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면의 다양한 지표를 함께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10년 동안 핵심 생산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노년층 인구는 급증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도 최근 10년 동안 인구 증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연령층은 노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 청년 순이동률, 청년 유입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주시 총인구 증가에 청년 2030 세대의 기여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34.6%나 달할 정도로 총인구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위쪽에 점점점 청년층 순유입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청주시 인구가 총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 유입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음을 미루어 볼 때 과연 우리가 향후 청주시 장래 인구 증가를 확답할 수 있는 시점인가를 알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이 청년 인구 유입 감소세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청년 인구가 유입 인구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2030 세대의 청년 인구는 이 유입 인구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유입 인구에 따라서 청년 인구가 크게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5060 세대는 청년 세대와 반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에 그 노년 유입 인구가 그다지 크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음의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청년 인구는 왜 유입 인구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될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은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 이행 초기 단계인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역이동 역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역의 고용 안정이 잘 정착이 되어 있다면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기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는 청년 인구와 그 순이동률이 함께 감소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다지 긍정적인 상황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주시 청년 정착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금 현 시점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청주에 정착을 시키고 나가지 않게 만들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청년층들은 청주시를 떠날까요? 라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고용지표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 고용률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청년층들이 청주시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용 상태에 놓여져 있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으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20대 임시일용직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 말은 청주시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를 찾아서 청주시에 들어온 청년들 모두 일자리를 갖더라도 불안정 일자리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다만 조금 긍정적인 것은 30대 임시일용직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20대와 비교해 봤을 때는 비교적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나 또 실업률과 같이 살펴봤을 때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왼쪽 편에 보시는 확장 실업률, 여기서 말하는 확장 실업률은 그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적극적 구직자 이외에도요, 당장 지금 시험을 준비하지만 취업은 아직 불가능한 친구들, 취업은 원하지만 취업을 포기한 친구들까지 모두 포함한 지표입니다. 보시면 20대 확장 실업률이 타 연령층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30대 확장 실업률은 다른 연령층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서 그렇다면 30대 노동시장 안정성은 괜찮은 것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구직 단연자와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30 세대 구직 단연자는 전 연령층보다 훨씬 높고요. 아까 30대 고용지표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으나 20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 말은 20대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시에서 일자리를 갖더라도 이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만약 일자리를 갖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나 일자리를 못 갖고 노동시장에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만 만약에 거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노동시장 자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용률과 임시일용직과 실업률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청주시의 청년층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인가? 라는 말에 쉽게 확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 불안은 당연히 혼인율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생활도 지금 확답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미래를 같이 이끌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주시의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 시기도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더불어서 초저출산 현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혼 여성 무자녀 비율은 20년 사이에 2~3배가 증가할 만큼 지금 현재 청주시의 청년들이 고용 불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낳기 어려워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원활히 육아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발표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과연 지금 청주시의 인구 증가를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그 이면에는 청년 인구 감소와
고용 불안과 초저출산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청주시는 과연 진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심층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되게 복잡한 그림처럼 보여도 되게 간단합니다. 저는 여기서 청주시 인구를 대리하는 그 지표를 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총 인구수나 순이동률이나 청년 인구 비율이나 노년층 인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인구 지표를 6개를 선정을 했고요. 고용 지표는 비정규직 비율, 실업률, 고용률 5개 지표를 선정을 해서 잠재 차후를 2개로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X축은 인구 역동성으로 불렀고요. Y축은 노동시장 활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청주시의 위치입니다. 청주시의 파란색은 2015년이고 빨간색은 2024년도입니다. 보시면 인구 역동성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의 인구 역동성이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Y축은 어떻습니까? 위로는 굉장히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10년 동안 청주시 인구 역동성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노동시장 활력성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지금 청주시의 노동시장 활력성이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가장 대조적으로 보이시는 진천군과 음성군을 보시면 인구 역동성은 다소 증가는 더디나 노동시장 활력성이 굉장히 급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미뤄봤을 때 우리 청주시가 지금 인구 역동성이 증가한다고 해도 과연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활력성이 인구 역동성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층 이탈이 심화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미뤄봤을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청년 유입인구 감소세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층들이 빠져나가니 지역경제 활성화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인구는 늘고 인구의 역동성은 굉장히 긍정적이진데 노동시장 활력성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미스매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경력이 없고 가장 노동시장의 초기 이행 단계인 청년층들이 고용 미스매치를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임시이용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지표를 종합을 해서 가장 큰 아웃풋은 사회적 불안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한 몸 내가 건설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도 좀 불분명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혼인이나 출산을 당연히 기피하는 것과 몸을 멈칫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우리 청주시의 인구 구조 특성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청주시 안의 읍면동 인구 격차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색깔이 짙을수록 인구가 많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원도심과 그 신도시 개발 읍면 지역에 굉장히 짙은 빨간색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상당구나 서원구는 그 인구수가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증감률을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왼쪽에 보이시는 청원구와 흥덕구는 인구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상당구와 서원구는 굉장히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죠. 더 큰 문제는 연령 구조의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상당구와 서원구에 보시면 빨간색이 될수록 여기가 고령화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반면에 파란색이 많이 짙으면 이제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앞서 인구가 적고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고령화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감 속도는 최근 10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 지금 우리 청주시의 인구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읍면동과 그 동쪽과 서쪽 지역 간의 인구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그 인구 구조의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과 인구가 적은 지역도 순이동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입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를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 서쪽에 그 청원구나 흥덕구에서는 일자리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상당구나 서원구에서는 가족 이유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 인구가 저쪽으로 서쪽으로 많이 가고 노령 인구가 동쪽으로 많이 간 것을 미뤄봤을 때 이 저립하는 이유가 각자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도농 간 격차, 이 지역 간 인구 격차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생활 인프라 양극화가 당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활 인프라 양극화, 여기서는 제가 몇 글자를 적었지만 이 생활 인프라의 양극화는 그 주민들의 하나하나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 이 주민들 삶 그 자체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런 인구 불균형이 일어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지역 공동체와 기반이 약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양극화되면 거기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상실이 되고 거기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당시 다시 유출로 이어지는 굉장히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네 번째로는 정주 선택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인프라가 양극화되면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인프라가 많은 지역으로 몰리고 이에 따라서 뭐 주택이나 여러 가지의 사회적 비용이 또 발생한다라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청주시에는 그 체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분석한 자료에서는 청주시 통근 인구 비율입니다. 이 말은 주민등록 인구 비율을 자기가 주민등록지가 청주시가 아닌데 근무지가 여기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그리고 청년층에서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증가를 하고 있고 출근 목적으로 체류 인구가 현재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청주시가 우리가 이 인구를 잡기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추계한 생활인구 추계도 보시면 지금 88만 인구, 우리 지금 정주하고 있는 88만 인구에 비해서 이 체류 인구는 4.6배에 달합니다.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청주시의 체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정주 인구의 4.6배가 달하는 체류 인구가 지금 청주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이런 욕구, 이러한 정책 수요에 우리가 지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나? 앞으로 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제가 이제 출근 목적이나 이제 관광 목적에 따라서 어디로 체류 인구가 많이 들어왔나를 이제 시각화한 것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출근 목적 체류 인구는 청원구와 흥력구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지표,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정책을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인구 증가를 중심으로 한 인구 정책의 함정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인구 증가에 우리는 인구 증가를 하는 지역이니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만족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담긴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 포착한 모습을 토대로 정책을 설계해야 될 때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청년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 정책을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청년들이 청주시에서 충분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주시에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그다지 많은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경력자들을 위한 제조업 일자리는 정말 많은 상황이나 사회초년생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용정책, 대부분의 청년공책을 조금 뜯어다 보면 이들이 지금 당장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당장 취업을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주지 못하는, 당장 지원을 끊는 그런 정책으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열악한 생활에 놓인 청년층들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기 위해 노동시장 안에는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들을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등을 밀고 있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게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간 이동성이 굉장히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가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해서 다음 일자리가 또다시 불안정한 일자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는 여타 지금 청년층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많이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어와서 임시 이동식을 통해서 일자리 계약이 끝난 친구들을 다시 우리 청주시 안에서 머물게 함으로써 충분한 구직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다시 이 청주시에 머물게 만들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조금 이런 선제적인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지원하는 정책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읍면동 지역 인구 불균형 완화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주 인구와 함께 체류 인구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체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주시는 청주공항이 있고 오송역이라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이 체류 인구가 들어오기도 하고 대학과 많은 산업단지가 있어서 또한 출근 목적의 체류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드는데요. 다른 지역은 체류 인구를 모시고 싶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노력하는데 우리 청주시 안에서도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금 이때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 지원 정책을 위한 고용 정책은 우리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지금 청주시에는 대연지야산과 청년 특화 조성 사업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을 하고 내년에 이제 운영 계획인데요. 물론 이제 이 공간에 청년 창업가들을 모시고 청년 창업가들의 저렴한 월세를 지원을 하고 여기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가장 좋은 취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공간 대여에 그치는 사업이 되고 이는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또다시 이 공실로 남게 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 창업가를 유치시키고 이들을 다시 이들이 청년 창업을 실패하거나 조금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때 그렇다면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촘촘한 지원 정책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의 정책은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출산이나 결혼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원활한 육아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들의 기피 정도나 혼인율에 머뭇거리는 정도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공동육아형 공동주택이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신규 주택 개발이나 신규 주택 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여러 건물이 들어오면 그 1층을 자체를 그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의무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정 마련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여랑 또 지속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공동육아 나눔센터가 우리 청주시에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개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적고 그 인력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기여 측면으로 이 공간을 1층에다가 의무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 있는 육아교육과 학생들이라든지 간호학과 학생들이라든지 수많은 인재들을 여기 인턴이나 실습 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지속적으로 청주시 정착 플러스 이들의 육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세 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청주시에는 이제 미래거점센터라고 해서 그 농촌과 도심 그 사이 경계에 있는 지역에다가 거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도심으로 나와서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그 거점 센터에 배치하기 위해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교육발전 특구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추진력이 얻을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청주시 방향 그리고 도농 간의 교육 격차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지금 잘 시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도농 간의 격차, 인구 구조 격차가 어떻게 완화될 것인가는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주 인구와 함께 체류 인구를 위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고향원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체류 인구를 정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충청남도의 이제 온양 온천역을 유휴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여기에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설립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에서 주말에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제 동보원이죠. 동보원을 이제 미원 별빛 자원 휴양림으로 재구성을 해서 그 중에 한 개동을 워케이션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청주시도 지금 체류 인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워케이션 공간이 조성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체류 인구에 대한 정책이 설계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 규모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통계청에서는 이 생활인구 추계를 이제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만 공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시범 통계고, 그리고 이 통계 자료가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수치라고 얘기해 볼 수가 없어서 시범 통계로 지금 하고 있으나, 우리 지금 청주시의 인구 구조 특성이 체류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우리도 선제적으로 생활인구 규모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고민이 지금 현재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류 인구 지표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청주시만의 체류 인구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통계청에서는 월 3시간 이상만 지역에 머무르면 체류 인구로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달에 3시간을 머무는 사람과 30시간을 머무는 사람이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누가 도움이 될 것인가를 봤을 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조금 더 촘촘한 생활인구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을 머물고 누가 머물고 어디에 머물고 이러한 생활인구를, 체류인구를 명확하게 포착을 해서 우리 통계청이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청주 맞춤형 체류인구 지표를 개발을 해서 먼저 우리가 산정을 한 뒤에 선제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청주시 체류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반드시 빠르게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용호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좌장을 맡으신 청주시정연구원 원광희 원장님이십니다.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장효천 원장님이십니다. 청주복지재단 최은희 상임이사님이십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 대응센터 양원탁 센터장님이십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황광훈 부연구위원님이십니다. 청주시 여성가족과 김옥선 과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원광희 원장님께서 토론을 주재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도 저기 연구원들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소개할 때 함성 소리같이. 사실 저희가 이 세미나를 4월 달에 인구학회하고 공동 세미나를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좀 미뤄서 오늘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또 이렇게 미루어서 개최하는 것이 이번 주가 또 인구 주간이고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한 30여 년 전에
때부터 그 공부를 하고 또 연구원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인구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심들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93년도에 연구원에 가서 94년도, 5년도에 그 단양공개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때 연구 책임을 안 한 것을 아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한번 자료를 뒤쳐보니까 단양군 인구를 한 8만 5천 정도 이렇게 추계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단양이 3만이 무너져가지고 뭐 2만 7천, 2만 8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우리 인구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관점이랄까요? 이게 이제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 수를 그 이제 카운팅을 하는 상황에서 또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또 생활 인구라는 또 그런 그 항암부에서는 3시간 이상 지역에 그 체류한 사람을 생활 인구를 이렇게 봐서 이렇게 봅니다. 또 통계청에서는 또 직관 인구를 아예 공식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죠. 낮에는 그 저녁에는 청주에서 머무르고 낮에는 뭐 진천에 직장을 그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주간 인구라는 통계를 또 이렇게 법적으로 또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뭐 관계 인구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우리 그 장인수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사님 내용은 상당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인구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갖고 그 지역 발전과 연결고리를 찾을 것이냐 그런 쪽에서 시사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지역들이 그것이 이제 괴리돼 있다, 미스매치가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저희 연구원의 그 이용호 박사께서 저희가 이제 공간분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리보라는 그 첫 호는 그 작년 1년 동안 PC카드 소지자가 청주에서 어떤 지역에서 얼만큼 어떤 품목을 구매했는지 65만 건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도 했었고요. 또 2호는 그 KT 모바일 데이터를 1년치를 입수해서 그 어느 지역, 어느 읍면동에 많은 사람들이 체류하고 왔다가 머물렀다 가는지를 또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만은 청년들의 삶의 변화, 청년들이 그 구직 활동을 하는데 그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떤 직종에 받고 있는지 또 왜 떠나는지 왜 여기에 머무르는지 이런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구와 관련된 정책이 아닌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본 데이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보다 한 15분 정도 좀 늦었는데 그 토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30분까지 돼 있지만 바로 점심시간이고 그러니까 조금 한 10분을 더 쓰더라도 우리 참석 어렵게 모신 분들의 의견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여성가족과의 김옥성 과장님께서 청주시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내놓을 만한 정책들을 많이 갖고 있다. 좀 자랑 좀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구리를 찔러서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또 그래와 같은 함성을 통해서 우리 김옥성 과장님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여성가족과의 김옥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인구의 날 기념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시정연구원 농관위 원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청주시 인구문제 해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그리고 그간의 정책적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인구수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9세 이하 아동과 청년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고 또 고령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질렀으며 순이동 인구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에서는 매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확대, 또 청년층 주거 및 일자리 지원,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결혼 비용 및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또 5자녀 이상의 초다자녀 가정 지원, 가태아 출산가정의 조제분유 지원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출산과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야간 및 휴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 권리 등 5대 분야를 중점으로 청년의 도약과 행복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 외국인 대응 정책도 점점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은 출산 초기 부담을 줄이는 데는 일정 효과는 있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순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고 또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이 가능한 구조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제에서 짚어주신 청주시 인구 구조의 혈압 진단과 다양한 정책 방향 등은 앞으로 청주시 인구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시되는 소중한 제안과 의견을 잘 경청해서 청주시 인구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관님.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소개, 또 그런 추진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청주시에서는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청년 정책들을 좀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던 대연 지하상가라든가 또 영암 안방타 이런 공간을 청년들의 어떤 활동 거점, 창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도 좀 하고 계신데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먼저 한국고용정보원 홍강훈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한 2015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인구와 관련된 지방 소멸 지역을 선정도 하고 계속 매년 업데이트해서 발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고용정보원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하고도 지속적으로 좀 관계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용정보원의 한가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미나에 좀 부족한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 2개의 발표 주제에서 장 박사님, 이 박사님 발표하셨는데 이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발표하셨고 자료 중심으로 또 쉽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그런 코멘트는 생략을 하고요. 제가 이제 한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토론 주제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 한 두세 개 정도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 토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유출 문제 되게 중요하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출산율 저하. 이게 뭐 사회적 감소랑 자연적 감소 두 가지가 우리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유출 관점에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청년이 지역 간 이동을 하는데 왜 이동을 하냐? 앞서도 발표를 하셨지만은 두 가지 요인이 있죠. 하나는 이제 교육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보통 수도권으로 집중하죠. 그러니까 왜 수도권으로 가냐? 수도권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가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이유인데 이제 이게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 그래서 취업할 때 대학을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취업을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2차 유출인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왜 심각하냐? 가면은 고향으로 안 돌아옵니다, 이 친구들. 예, 분석을 해봐도. 근데 대학은 들어가면 한 30% 내외는 제가 패널 조사로 분석한 결과로는 한 30% 내외는 돌아옵니다. 일단 대학은 수도권 가더라도 자기 지역으로 돌아온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취업으로 이동한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까지 장기적으로 봐야지 이제 뭐 노년에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미래의 일이고 현재 청년층만 봤을 때는 이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역과 이동이 발생하는데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제 뭐 토론집에서도 좀 적어놨지만 지난 15년, 20년간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서울로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또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경기도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결국적으로 가장 많이 집중이 되겠어요. 수도권도 물론 집중되죠. 그래서 청년층만 보더라도 거의 60% 되거든요. 60% 취업자 기준 봤을 때. 그래서 수도권 집중 굉장히 지난 20여 년간 심각한데 그러면 다른 지역들 어떡하냐? 그 영남하고 호남은 그 청년들이 다 수도권 집중 많이 합니다. 유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유출되는 청년들은 그냥 농촌에는 청년들이 없죠. 다 도시에 있습니다. 도시. 문제는 부산, 대구가 왜 문제가 심각하냐? 거긴 대도시면서 광역시인데 청년 유출이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심각해지고 있어요. 부산하고 대구 정도. 그리고 호남도 있지만. 근데 충청 지역은 어떡하냐? 우리 청주, 충북, 충남, 세부 포함해서 여기는 청년 유출과 유입이 비슷해요. 근데 이게 왜냐? 유출도 많고 유입도 많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정확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 세종이라는 또 이제 2016년인가 그때 세종이 편입되면서 그런 요인들이 이제 이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포화가 되면서 기업들이 약간 충남 쪽으로 내려오고 대기업들이 조금 좀 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유출되는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교육과 취업 문제를 가장 중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 패널 조사를 분석해 보면 수도권으로 간다고 해서 다 좋은 직장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또 수도권 출신 청년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간다 분석을 해보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수도권 가더라도 그렇게 대기업에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리가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지역에 있는 중소 기업들 경쟁력 강화시켜야 하는데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부와 지방정부와 기업, 대학교의 다 협력 체계가 물론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홍보도 잘 되고 지역의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수준들이 향상이 되면서 청년들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짧게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자연적 감소 문제 말씀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저희 학술대회를 6월달에 개최했는데 제가 이제 무자녀 맞벌이 청년 가구 증가 현상을 분석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발제자도 했지만은 무자녀 청년층이 한 10여 년 동안 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거는 초혼 연령도 늦어지고 노동시장 진입도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면서도 있고 또 그만큼 삶이 힘들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 원인이 뭐냐? 원인이 어떤 거냐를 분석해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건 주거 안정성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안정적 주거가 유지가 되면 자녀 출산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 현실과 조금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주거 안정성 문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무자녀 청년 가구 증가 현상은 이 상태에서 가속화되거나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너무 길게 말씀드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원인을 진단하고 우리가 이제 대책을 마련하려면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 앞서서 말씀했는데 행정 자료도 중요한데 대규모 그 청년층에 대한 어떤 표본 조사가 됐든 패널 조사가 됐든 이런 조사들을 조금 청주시나 우리 뭐 지자체에도 좀 부족한데 이런 자료들을 일단 확보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좋은 토론에 초청받아서 감사드리고 예, 그냥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대구 같은 경우가 이제 유출입 불균형이 이제 심각하다. 근데 충청은 유출과 유입이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체리 인포 3호에서 청년 뜨락센터에서 청년센터에서 제공한 22, 23, 24년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청주시 떠내려는 이유가 1위가 일자리더라고요. 2위가 문화, 3위가 교육. 여기 한 30.6% 정도가 되고요. 청주시에 머무르려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가족과 함께 거주, 두 번째가 주거 환경, 세 번째가 인적 네트워킹 이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청주도 뭐 1인 가구가 지금 뭐 30만 정도를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 아파트 공급, 주거 공급은 전통적인 4인 가족 형태의 주거가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택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좀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제 옆에 우리 최은희 청주복지자단의 상임이사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청주복지단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발제 잘 들었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이동, 청년 정책 관련해서 과연 복지 영역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지금까지 20년 동안 진행되었고 이제 5차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 많은 정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론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난제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죠. 그래서 과연 제가 복지 영역에서 뭘 얘기할 수 있지? 라는 것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기보다는 두 분이 그래도 매크로한 영역으로 다 접근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크로한 게 접근하다 보면 데이터 기반에서 접근하다 보면 놓치는 영역들은 결국은 마이크로하고 심리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들을 놓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인구라는 개념들을 자꾸 쓰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소멸법에서 특별법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겠는데 2016년에 근데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2016년에 이제 제가 연구자였을 때 청주시로부터 이 인구 정책 관련해서 그 연구 보고서를 하나 쓸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단어는 뭐냐면 공유인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생활인구와 같은 개념인데 공유인구를 청주시가 써주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법적으로다가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두되니까 생활인구 개념이 더 확장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기본기를 다진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역 간의 개성 있고 특화된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적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인구가 이동하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도 간의 전출 전입보다도 청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도 내에서 시군구 안에서 일어나는 전입 전출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2배 정도가 돼요. 청년층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것 대비 전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이동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즉 청주시 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지역의 불균형 발전한 현상이 청주시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추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개구를 나누어 보았을 때 가장 발달한 지역이 어딘가라는 거, 어디가 쏠림 현상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럼 균형 발전시키는 게 맞나? 청주시 안에서도. 과연 그래서 4개 구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포진하면서 똑같이 성장시키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한 발전 방향인가? 이 이야기는 결국은 17개 광역시도를 똑같이 발전시키자라는 논리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그 쏠림 현상들을 사실 해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지방의 많은 것들을 이양시킨다 할지라도 그건 기능적인 분산 정도일 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일부 해결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4개구를 좀 더 특화된 발전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요즘에는 직주 근접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직주락, 즐거움이라는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와 주거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야지만 청년들이 이동한다라고 맥락에서 본다라면은 흥덕구는 어떤 방향으로 가요? 쇼핑이나 엔터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청원구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나 예술의 방향으로. 그래서 청주시정연구원이 4개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전체 인구를 고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 인구 관점에서 이 4개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더 같이 검토를 해주신다라면은 4개구가 고르지는 않더라도 특화된 발전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청년 인구가 어디로 가서 더 살면 재미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섬세한 정책이 나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사람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사실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출과 유입을 막기도 하고 출생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이 사이에서 이런 줄타기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가, 즉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청주시가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100만이라는 목표를 수립을 하고는 있어요. 숫자로 다 수립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숫자 수립은 물론 이제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보긴 하는데 많은 정책들 안에서 보통 이제 합계 출산율 몇 명 이런 식으로 다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이게 물론 산식의 문제라는 것들을 다 떠나서 이것은 굉장히 수단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주시는 과연 인구 정책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이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들이 좀 더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인구 규모를 확장하는 측면에다 초점을 둔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많은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때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것들도 경로의 전성에 의해서 계속적으로다가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과감한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청년을 대하는 것이 몰 개성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을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를 찾고 주거를 찾고 교육계 때문에 떠나는 이런 대상으로 한 집단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역의 정책은 조금 더 이거를 세분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집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한 2년 전에 연구했던 것 중에서 좀 더 충격적이면서도 놓쳤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 임기 위기 국복 인식조사에서 맨 마지막 셀에 있는 육아자를 위한 쉼 지원 정책이 있는가.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누구냐면 아이를 돌보는 돌봄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육아를 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요건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조금 더 자고 싶다, 영화관에 가고 싶다, 나도 여행 가고 싶어, 캠핑하고 싶어였거든요. 근데 우리의 많은 정책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뭐 병원에 갈 수 있는 걸 지원을 해줘, 그거를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 고유한 20대, 30대인 나라는 이 정체성에 기반한 서비스들은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저는 좀 반성을 하게 되었고, 그때 제안드렸던 것이 이제 육아하는 청년들에게도 휴가제를 지원하자라는 것들을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한 영역에 감성을 터치해주는 영역들에 대한 정책들을 좀 더 확산하는 것도
이 청년들이 지역 정책에서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매크로한 영역 속에서 마이크로한 영역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을 사업을 사실 육아 청년들 뭐 수면권 보장 사업, 영화관 같은 CGV하고 연계해서 볼런티어들을 활용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는데, 이런 정책을 내놓게 되면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까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많이 내놓기도 어렵고 또 팀장님이랑 과장님 선에서 다 커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런 도전적인 정책들이 지역 안에서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지역에 있어서의 재미와 새로운 정체성을 줄 수 있고 자부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저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 또한 인터뷰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똑같이 20대 후반의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하는 과정 안에서도 제가 목도했던 사실들은 남성과 여성 20대라 할지라도 굉장히 전통적인 사고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육아는 여성의 몫이야. 그 다음에 일은 남성이 해야 돼. 라는 것. 그 사이에서 출생이라고 하는 것, 출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첫 번째 경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에게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근데 그 역할이 그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불균형스러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사회조사 속에서도 그대로 청소년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그 몸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들은 결국은 이혼이라는 것도 연결되고 추가 출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의 경력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어서 공평한 환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역 안에서 문화로 정책할 때 청년들의 삶도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 있어서 청년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정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더 많은 좀 섬세한 정책들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인위적 균형보다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좀 고려한 그런 특화형 전략, 또 마이크로한 영역에서 아주 좀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평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이 거의 없는데요. 저는 그 육아는 제가 잘 못한 것 같은데 청소, 빨래 이런 건 제가 다 했습니다. 밥도 제가